안녕하십니까. 에병다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012년 1회차 출제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연료의 인하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인하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물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화점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뭐다? 둘 다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입니다. 그럼 쌤, 두 개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착화점이죠. 착화점을 다른 말로는 발화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 간단해요. 점화원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즉 인하점이라는 거는 어떤 가연물이 있다. 뭐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강목이라고 합시다. 나무 불에 잘 타는 강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강목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라이터를 딱 썼어. 라이터를 딱 써가지고 불꽃을 이렇게 발생시킨 거야. 그러면 이 불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점화원. 자, 그래서 이 불꽃이 있을 때 우리가 불꽃을 사용해서 어떤 물질, 요거는 이게 뭐예요? 가연 물질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점화원이 되는 거지, 불꽃. 그래서 이 가연물에 점화원을 사용했을 때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인하점이 되는 거예요. 즉 불꽃이 있을 때. 자, 그럼 착화점은 뭐야? 반대겠지. 착화점이라는 거는 어떤 가연 물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강목이 이렇게 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이 주변의 온도를 높여버리면 점화원 없이, 즉 불꽃 없이 어떻게 돼요?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있겠죠. 그 최저 온도를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화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화원, 이 불꽃이 없을 때 자연 발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착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발화하기 시작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발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불꽃이 있냐 없냐, 즉 점화원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때 우리 착화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우리 가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죠. 그 이유는 뭐야? 가을철에는 일단 여름철보다는 습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습도가 낮다라는 거는 건조한 상태거든. 건조할 때 우리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쌓이면은 그 건조한 낙엽이 햇볕의 직사광선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직사광선에 의해서 온도가 싹 올라가는 거지. 온도가 싹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착화점을 넘겨버리는 거야.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착화점이죠. 그래서 자연 발화하는 거예요. 자연 발화하다 보니까 주변의 낙엽에 불꽃이 옮겨 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착화점이 되는 거죠. 예로 들기 아주 좋죠. 우리 그 가을에 산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화점, 발화점. 자연 발화한다. 그래서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고 착화되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착화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불꽃이 없을 때 타기 시작하는 온도, 그리고 불꽃이 있을 때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인하점, 불꽃이 없을 때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착화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간혹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 중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쌤, 그러면은 겨울철에도 습도가 낮은데 왜 불이 안 붙을까요? 산불이 왜 안 날까요? 일단 낙엽이 없죠. 그리고 온도가 낮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면은 연료의 인하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하점은 뭐다? 불꽃이 있을 때 타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가연성 액체의 증기 등이 불시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파형노통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파형노통 종류는 그 해설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뭐 모리슨형, 그리고 데이톤, 폭스, 파브스, 리즈포지, 그 다음 뭐 브라운형, 요런 것들이 있겠고요. 아닌 것은 아담슨형이라고 돼 있는데, 아담슨형이라는 거는 아담스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담슨 조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평형노통에서 일반적인 평형노통, 이렇게 이제 버너가 설치된 평형노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평형노통은 어때요? 이 열에 의한 신축 흡수가 안 좋다라고 했죠. 파형노통은 어때? 파형노통은 이렇게 주름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주름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열에 의한 신축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평형노통은 이대로는 신축 흡수가 어려우니 요 사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플랜지 이음을 해가지고 요 플랜지 이음의 가스켓 부분, 요 가운데 보면 가스켓 부분이 있겠죠. 가스켓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요런 이음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담슨 조인트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아담슨 조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형노통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 아담슨형. 자, 그 다음 3번 문제.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켜 급수를 행하는 비동력 펌프는, 요거는 해설 참고하세요. 워싱턴 웨어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워싱턴 펌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주철제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주철제 보일러는 뭐예요? 주철로 만든 보일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물에서 찍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섹셔널 보일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섹션 형태로 조각조각 찍어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용량만큼 조립해서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주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철의 특성이 곧 보일러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철의 특성으로 가장 그 큰 특성이, 일단 주철이라는 거는 내식 내마모성에 강하죠. 부식이 적고 그리고 녹이 잘 안 쓴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면, 단점으로는 이게 튼튼해요. 딱딱해. 쉽게 말해서 튼튼하다기보다는 딱딱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딱딱하고 무겁죠. 그리고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을 준다던가 열에 의한 신축이 발생해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 물렁물렁한 무협지에 나오는 물렁물렁한 칼 같은 경우는 우리 막 휘어지는 칼 있죠. 그런 거는 휘어는 져도 잘 안 깨지잖아. 근데 엄청나게 튼튼한 칼, 딱딱한 칼은 어때요? 팡 쳐버리면 잘못하면 탁 깨져버리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철은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지고, 조금만 열에 의한 신축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탁 깨져버린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면은 1번 내열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다. 요거는 주철 자체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에 버티는 그 성질이 좋고, 그 다음에 내식성, 부식이 잘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내마모성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용량의 고압 보일러에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해설에 2번에 보시면 소용량 저압 보일러로서 파열 사고 시 피해가 작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용량 고압이 아니고요, 소용량 저압 보일러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됩니다. 그럼 뭐 3, 4번 읽어보면 열에 의한 부동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신축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쉽게 깨진다라고 했죠. 3번 맞고, 그 다음 4번에 쪽수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편리하다. 그래서 섹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 이 섹션만 추가하면 되는 거고, 뭐 줄이고 싶으면 섹션을 좀 빼버리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용량 조절이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1, 3, 4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철제 보일러는 섹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실이나 이제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도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 설치가 용이하다. 왜? 이제 조각조각 되어 있으니까 운반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거는 2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효율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증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과 보일러에 공급한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의 열량과의 비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거를 효율 구하는 공식으로 나타내면, 효율 이타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중것분의 한 거라고 했죠. 중것분의 한 것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보일러에서 보일러의 용어로 바꾸자면 중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한 것이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별과 출혈은 뭐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보일러의 이별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연소를 시키잖아요. 보일러라는 거는 연소, 여기서 이제 화염을 쫙 발생시켜 가지고 연소실을 이렇게 데워서 이 연소실 밖에 있는 물을 끓이는 형태죠. 증기 보일러라고 가정할게요. 물을 끓여서 이 증기로 만들어서 이 증기를 실내에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난방을 하는 형태잖아요. 자, 이때 보일러에서 이별이라는 건 결국 뭐야? 이 연소열이 되겠죠. 즉 연료를 태운 열, 연료를 태운 열을 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연료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일러에 넣어준 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서 나오는 출열이 결국은 한계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증기의 열량이 결국 뭐예요? 증기를 보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 거는 뭐야? 연료의 열, 이별이 되는 거죠. 요게 이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기는 뭔데? 보일러에서 빠져나가는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출열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증기가 난방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은 출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적으면 얘가 증기 보유열 또는 뭐 증기 흡수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보일러에서 흡수한 유효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별 같은 경우는 연료의 발생 열량, 연료 연소 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뭐예요? 해설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보일러의 효율이라는 건 결국은 증기 보유열과 이별, 그 보일러에 넣어준 열, 연료의 연소열의 비를 나타낸다. 그래서 5번에 보일러 효율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증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과 보일러에 공급한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의 열량과의 비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분사관을 이용해 선단에 노즐을 설치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주로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하는 수트블로어는 해설에 나오죠. 고온 전열면에 사용하는 거는 롱 리트랙트볼형.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 3, 4번은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건포화증기 100도 시의 엔탈피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건포화증기 증기 100도 시의 엔탈피 값은 얼마냐라고 했죠. 엔탈피라는 게 뭐예요? 단위 중량당 보유하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건포화증기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이 열량이 필요하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0도씨 물이 바로 증기로 바뀌진 않죠.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열 상태에서 온도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100도씨 물이 되었다가 여기서 좀 더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열 상태로 100도씨 증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요거를 1번 과정, 요거를 2번 과정이라고 했을 때 자,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변하는 요 상태를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죠. 온도만 올라가고 상태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요거를 QS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물이 증기, 이 상태가 변했죠. 온도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상태가 변하면 잠열 QL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값을 구해보면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QS는 현열이라고 했죠. 이 현열을 구하는 공식은 GC 델타 T였습니다. 그래서 단위 중량당 엔탈피 값은 뭐다? 단위 중량당이기 때문에 물 1k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G의 값은 1k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C의 값은 GC 델타 T니까. 그래서 C의 값은 물일 경우는 1이라고 했죠. 1kcal per kg의 도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죠. 곱하기 델타 T 같은 경우는 0도씨 물을 100도씨로 바꿨기 때문에 항상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되죠. 그래서 100도씨 마이너스 0도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 환산해보면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고 그럼 남는 거 뭐야?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네. 자,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구해보게 되면은 뭐 1 곱하기 1 곱하기 100 마이너스 0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
kcal가 되는 거야. 현열량은 100kcal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잠열량 한번 구해볼까? QL은 GR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G의 값은 1kg 똑같죠? 곱하기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얼마? 539 외우라고 했습니다. 539kcal/kg이 된다. 잠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단위 환산해 보면 사라지죠.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이 잠열의 양은 539kcal가 되는 거예요. 즉 거꾸로 설명을 해본다면 건포화증기 100도씨짜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현열량이 100kcal 그리고 잠열량이 539kcal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건포화증기 100도씨의 엔탈피 값은 결과적으로 2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더하기 539니까 639kcal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엔탈피 구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단위 중량당으로 구했잖아요. 단위 중량당으로 구했기 때문에 요거를 per kg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건포화증기 100도씨의 엔탈피 값은 639kcal/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엔탈피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뭐 현열로 구하게 되면 QS는 GC 델타 T에서 엔탈피 구하는 공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델타 H는 C 델타 T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위 중량당이기 때문에 G가 사라진 값이 결국은 엔탈피 값이다. 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위대로 환산하니까 쌤 kcal 나오는데 왜 kcal/kg으로 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공식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요거는 이제 유도 과정을 적어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39kcal/kg.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 뭐 크게 나누면 3가지죠.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이 있겠고요. 여기서 4번에 보시면 노통 연관식은 원통 보일러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교재 39페이지 나와요. 39페이지 적어두시고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세요. 항상 공부하실 때는 반복 숙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 듣고 나서도 또는 강의 잠깐 정지해놓고 돌아가서 잠깐 보고 다시 강의 돌아오셔서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지 표시해드리면 그냥 무턱대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되돌아가서 보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는 4번 노통연관식이 되겠죠. 자, 다음 9번에 공기 과잉 계수를 증가시킬 때 연소가스 중 성분 함량이 공기 과잉 계수에 맞춰서 증가하는 것은 해가지고 간단해요. 공기 과잉 계수 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기 과잉 계수, 우리가 보일러에서 연소실이 존재할 때요. 연소실이 존재할 때 우리가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공기라는 게 필요해. 에어라는 게 필요하죠. 에어, 즉 안에 있는 산소가 사실상 필요한 거긴 한데 이 공기량이 예를 들어서 연료가 10이 타기 위해서는 10이 필요한 게 맞는데 이론상 사실상 써보니까 완전 연소하려니까 10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써보니까 한 12 정도의 에어, 공기가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잉 개수는 결과적으로 1.2가 되는 거예요. 즉 이론 공기보다 얼마만큼 더 들어야지 완전 연소가 되느냐, 즉 실제 공기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과잉 개수를 쓰기는 하는데요. 이 과잉 공기 개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뭐겠어요? 이 공기 중에 함유된 산소 O2가 되겠죠. 이건 뭐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O2가 되는 겁니다. 산소.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일러의 연소가스 폭발 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뭐 해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소가스의 폭발, 즉 연소가스 폭발은 뭐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미연소분, 즉 연소실 내부에 존재하는 미연소분에 의해서 그 논의 폭발 또는 역화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연소실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터져주는 게 뭡니까? 여기 후부에 이렇게 설치되거나 아니면은 이 연소실 측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빵 터지는 거, 빵 열리는 거. 이거 뭐예요? 방폭문.
그래서 연소실 내부의 미온수 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방폭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뭐 다시 보면은 보일러의 연소 가스 폭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소실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연소실의 폭발을 방지해 주는 거는 방폭문.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 나머지 보면 이번에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보일러 이 동체, 이 연소실이 아니고 보일러 이 동체 있죠. 동체 또는 뭐 본체라고 할게요. 이 동체 내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안전밸브가 탁 열려서 내부의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면서 보일러 이 본체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를 안전밸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본체 또는 동체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확연히 방폭문과는 역할이 다르죠. 방폭문은 뭐야? 연소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파괴판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파열판이라고 해요. 이 파열판은 하는 그 역할은 방폭문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얘는 연소실에 부착된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고압 용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고압 용기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 파열판이 먼저 탕 터져 나와요. 얘가 이렇게 팡 터져 나오면서 내부의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파열판. 여기서 말하는 파괴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고압 용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4번에 맨홀은 뭡니까? 보일러 본체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청소구멍.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맨홀이라고 하죠. 맨홀. 그래서 뭐 청소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구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연소가스 폭발 시이니까 방폭문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절탄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절탄기는 폐열회수장치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폐열회수장치라고 하면 총 4가지 과제절공이라고 했습니다.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라고 했죠. 자, 이때 과열기라는 거는 그 포화증기를 과열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폐열을 이제 연소실에서 빠져나오는 버리는 폐열을 이용해서 포화증기의 과열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고압터빈을 사용하고요. 고압터빈을 사용하고 이제 되돌아오는 어차피 이제 버릴 거를 다시 재가열하는 게 제열기. 재가열해서 2차 터빈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절탄기는 뭡니까?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였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저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공기예열기는 뭐야? 말 그대로 연소실에 이제 공급되는 공기를 예열시키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절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1번에 절탄기의 설치 방식은 혼합식과 분배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병류식, 향류식, 혼유식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절탄기의 급수 예열 온도는 포화 온도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포화 온도 이상으로 해버리면은 고온 부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온도보다는 좀 낮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3번에 연료의 절약과 증발량의 감소 및 열 효율을 감소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폐열 어차피 버릴 열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니까. 그래서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 그럼 맞는 건 4번이겠죠. 급수와 보일러 수의 온도차 감소로 열 응력을 줄여준다. 그리고 보일러의 효율도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매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 그래서 연료가 완전히 타지 못하면은 그름, 검댕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캠핑 가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간혹 보면은 밑에 이제 공기구멍을 닫고 그 숯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숯불이 잘 타지 않고요, 거뭇거뭇한 그름이 막 올라와. 그게 왜 그래요? 공기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연소하는 그 통 있죠. 그 바베큐 통이 작거나, 요럴 경우에 이제 막 그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뭐라고 한다?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연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했죠. 불완전 연소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데, 1번에 공기량이 부족할 때 불완전 연소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연료와 연소 장치가 맞지 않을 때 역시 불완전 연소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연소실의 온도가 낮을 때 잘 타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완전 연소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맞는데 아닌 거는 4번.
연소실의 용적이 클 때, 그래서 이 연소실의 용적이 크다라는 거는 연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때는 완전 연소됩니다. 그래서 이 매연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매연 발생 원인이 아닌 거는 4번 연소실의 용적이 클 때, 요거를 이제 고치게 되면 뭐 연소실의 용적이 작을 때라고 하면은 이제 맞는 답이 되겠죠. 불완전 연소될 테니까. 자, 그러므로 12번에 아닌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어떤 고체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6940 kcal/kg이고 연소 효율이 92%라 할 때 이 연료의 단위량의 실제 발열량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자, 그래서 이 저희 발열량이 6940 kcal/kg이다. 이 소리는요, 단위를 읽어보면 돼. 단위 중량당 이 연료 같은 게 어떤 연료인지는 잘 모르겠어. 단위 중량당 6940kcal의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야? 이론상 어떤 연료 1kg이 탈 때 6940kcal의 열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소 효율이, 이 연료 뭐 어떤 연소 장치의 연소 효율이 되겠죠. 연소 효율이 92%라면 즉 다시 얘기하면 뭐야? 100% 연소했을 때, 완전 연소했을 때 이만큼의 열량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92% 연소할 때 실제 그 발열량을 어떻게 되느냐? 6940 곱하기 92%니까 0.92 곱하면 되죠. 그러면 실제 발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100% 탔을 때 요만큼이고 92% 탔을 때 구해보면은 6385 kcal/kg이 나오겠더라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문제를 이해해버리면요, 요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100% 탔을 때 요만큼, 그러면 92% 탔을 때는 당연히 100% 탔을 때보다는 양이 작겠죠. 그러니까 답은 계산하지 않아도 1번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보긴 어때? 6940보다 다 크잖아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일러의 마력을 옳게 나타낸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교재에 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보시면 1 보일러 마력 HP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열량 Q로 나타내게 되면은 8435 kcal가 되는 거고요. kcal/h 1시간당 발생하는 열량이니까. 그 다음에 요걸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15.65 kg/h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나타내면 8435 kcal/h고요.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15.65 kg/h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일러 마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전격 출력, 뭐 쉽게 얘기해서 열량을 줬다, Q를 줬다 라고 하면은 나누기 열량이 8435니까 8435 하게 되면은 HP 마력이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상당 증발량 G2를 줬다 그러면은 요게 15.65니까 15.65 나눠주면은 HP 보일러의 마력이 나온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코자 하는 거는 요 녀석이죠. 자, 그러므로 답은 4번입니다. 보일러 마력 HP, BHP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HP라고 하셔도 돼요. HP는 매시 상당 증발량에다가 나누기 15.65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접촉식 온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죠. 비접촉식 온도계는 뭘까요? 우리가 뭐 이 철판 요리 하게 되면 그릴 이렇게 얹어 놓고 가끔 보면 이제 주방장들이 와가지고 온도계를 탁 쏩니다. 그럼 레이저 포인트 탁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온도가 탁 측정이 되거든. 그게 비접촉식 온도계예요. 접촉식 온도계는 뭐겠어? 애기들 감기 걸리면은 뭐 요 겨드랑이라든가 목 밑에 이렇게 그 온도계 탁 꼽죠. 그건 뭐예요? 접촉식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비접촉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정관식, 방사, 광고 온도계 이런 거는 전부 비접촉식에 속하고요. 아닌 거는 4번 열전대 온도계. 이건 뭐 억양만 봐도 어때요? 전대. 전도시키는 거니까 뭔가 접촉식의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비접촉식 온도계가 아닌 거는 4번 열전대 온도계가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일러에서 연소가스의 배기가 잘 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연소가스의 배기가 결국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게 연소실이고요. 연소실은 이렇게 버너가 있겠죠. 그러면 요 연도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굴뚝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요. 약간 뭐 입체적이진 않지만 억지로 입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때 요 보일러 내부에 화염이 발생하는 요 부분을 연소실 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굴뚝까지 가는 요 길을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연도라고 해요. 연도. 그러면 이 굴뚝을 뭐라고 합니까? 굴뚝은 연돌이라고 해요. 연돌. 자, 그래서 이 명칭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좋아. 자, 이때 결국 이 연소하고 남은 가스, 배기가스죠. 폐가스라고 하는데 얘들이 잘 배기가 되어줘야지만 어때요? 그 다음 이제 새로 타는 연료 역시도 연소가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음 중 보일러에서 연소가스의 배기가 잘 되는 경우는 해서 1번 연도의 단면적이 작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연도에 요 연도 이 연기가 지나다니는 길은 어때요? 단면적은 어때? 클수록 당연히 더 배기가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배기가스 결국 뭡니까? 연소실에서 빠져나오는 이 가스들, 배기가스들의 온도가 높을수록 어떨까? 자연환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난방이라는 거는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외 온도가 낮아요. 실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 배기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연소실 내부에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차가 크니까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밀도차가 크다라는 거지. 밀도차가 크다라는 거는 자연 배기가 어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기가 훨씬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는 2번이 되겠네요.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배기가 잘 돼요. 그럼 3, 4번은 왜 틀렸냐? 3번에 연도에 급한 굴곡이 있을 경우, 그쵸? 이 연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이 가운데 뭐 어떤 창고가 설치돼 있다거나 그럼 어쩔 수 없이 팍 꺾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꺾어버리면 어때요? 배기가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경우에는 배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럼 4번에 연도에 공기가 많이 침입했을 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틀렸어요. 연도에 즉 연도에 공기가 많다라는 소리는 이 연소실에서부터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소실에서부터 뭐야? 과잉 공기 상태다 이 소리지. 그죠? 공기가 많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난방이라는 건 겨울철에 행하잖아. 겨울철에 행하는데 외부에 있는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어때야 돼요? 이 외부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어떻게 다운시켜 버리겠지. 그럼 배기 잘 돼, 안 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기가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잉 공기가 들어와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온도는 내려가고요. 온도차가 크게 없으니까 제대로 배기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연도에 공기가 많이 침입했을 때 역시도 어떻습니까? 배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연소가스의 배기가 잘 되는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판넬 내부 온도는 몇 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는 좀 외워주세요. 답은 2번 60도씨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온수 보일러의 수위계 설치 시 수위계의 최고 눈금은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교재 1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수위계의 경우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에서 3배로 하게 됩니다. 자, 요것과 많이 헷갈리는 게 압력계입니다. 압력계 같은 경우는 157페이지 바로 윗페이지 156페이지 나와요. 바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압력계 같은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위계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 1에서 3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수관식 보일러에서 건조증기를 얻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기수분리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수분리기는 해설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기수드럼 속에서 발생하는 증기 내의 함유된 수분을 분리, 제거하여 수실로 되돌려 보내는 장치.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일러 이 송기 장치의 일종이죠. 그래서 증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 상부에 발생된 증기를 공급을 하는데 증기만 100% 취출되면 좋지만 실제로는 증기가 100% 취출될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기수분리기를 탁 설치해 가지고 기수가 뭐예요? 기체와 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망이라든가 이런 그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있겠죠. 그러면 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응축수, 액은 여기 필터라고 하긴 좀 그런가? 하여튼 요걸 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망이라고 할게요. 요런 망에 액이 고이게 하고요. 기체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는 그 망이라도 액은 걸리겠지만 기체는 그대로 통과하겠죠. 그래서 증기만 건조 증기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요런 장치를 기수분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의 급수내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약식으로 그릴게요. 요게 노통이고요. 이 그 물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급수를 하는데 급수를 한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어느 한쪽에 부동팽창이 생긴다라고 했죠. 차가운 물이 뜨거운 동체에 들어가는 상태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탁 꺾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뻥뻥뻥뻥뻥뻥 뚫어주면은 얘가 이제 급수내관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차가운 물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고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팽창이 방지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급수내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에 수위 경보기는 당연히 고수위, 저수위를 경보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과열저감기라고 나오는데, 과열저감기라는 거는 그 폐열 회수 장치 중에 과열기 있죠. 과열기 같은 경우는 고온 부식에 아주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열기의 고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열 증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장치를 과열저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 기수분리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연소용 공기 공급 방식에서 1차 공기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는 해설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1차 공기는 버너내로 진입하여 연료의 무화용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연료를 무화시키면 1차 공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2차 공기는 연소실 내로 진입하여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연소시 사용하는 거는 2차 공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2차 공기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연료의 무화와 산화 반응에 필요한 공기. 그래서 무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화시키는 데 사용되면은 1차 공기. 산화라는 거는 쉽게 탄다라는 겁니다. 그 쉽게 탈 수 있는 성질을 산화 성질, 그걸 뭐 탄다, 뭐 부식된다 이런 거를 다 산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소와 화합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잘 화합될수록 잘 탄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번 보시면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과 관계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은 뭐 확산 연소 방식과 예온합 연소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 확산 연소 방식에 3번 보기에 나오는 포트형과 버너형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확산 연소, 2번 예온합 연소 방식은 기체 연료의 대분류에 속하죠. 그리고 3번의 포트형과 버너형은 뭐예요? 확산 연소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 2, 3번은 결과적으로 기체 연료 방식에 속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 회전 분무식 같은 경우는 기체 연소 방식이 아니고요.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속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건조도를 X라고 할 때 습증기는 어느 것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건조도라는 거는 우리 몰레르 선도 배웠죠.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포물선이 있으면 매니의 점을 인계점이라고 했고요. 인계점. 그리고 요 인계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떨어지는 선을 포화 X선이라고 했고요. 선이라는 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떨어지는 거를 건포화 증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포화액과 건포화 증기 사이의 요 구역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습
습증기 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이쪽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포화 X선에 걸리면 요 기체 상태는 액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 어느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우측으로 이렇게 선이 이동하다가 건포화 증기선에 걸리면 얘는 건조 포화 증기 상태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요 포화 X선을 X는 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건포화 증기선을 X는 1이라고 해서 이 습증기 구역을 열등분 해놓은 선이 있었어요. 이 열등분 해놓은 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건조도 선. 그래서 이 습증기의 상태가, 즉 이 습증기의 건조도가 어떠냐, 어느 만큼 건조한 정도의 상태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등건조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버퍼링이 자꾸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이 포화액이라는 거는 100% 액이기 때문에 건조한 정도가 0%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측으로 갈수록 0.1, 0.2 이렇게 가는데 결국 뭐예요?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10%, 20%, 건조한 정도가 10%, 20%. 그래서 이 건포화 증기선에 닿아버리면 이게 뭐예요? 건조도가 100%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요거를 정리해버리면 포화액은 X가 어때요? 0인 상태. X가 0인 상태. 그 다음에 건포화 증기는 X가 1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습증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습증기는 X가 어때? 0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당연히 작겠지, 습증기니까. 자, 그러므로 22번에 건조도를 X라 할 때 습증기는 어느 것인가? 답은 2번이 되겠더라. 간단하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공짜예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보면은 보일러 급수 펌프인 터빈 펌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원심식 펌프 중에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날개가 없으면은 그 볼류트 펌프였고, 안내 날개가 있으면 터빈 펌프였죠. 자, 이때 터빈 펌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저속회전에 적합하면 소형이면서 경량이다 라고 돼 있는데, 터빈 펌프 같은 경우는 고속회전에 적합하고요, 고양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해설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거는 저속회전이 아니고 고속회전이라는 거. 근데 뭐 뒤쪽에 보면 소형이면서 경량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펌프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맞다 틀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틀린 거는 저속회전 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23번에 틀린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일러 부속장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기수분리기, 증기 중에 혼입된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수트블로워, 보일러 동 저면의 스케일 침전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 동 저면, 저부라고도 하고요, 저면의 스케일 침전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는 분출 장치였죠. 분출 장치 중에서도 동 저면 밑에 부분은 그 수저 분출 장치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그리고 수트블로어 같은 경우는 옆에 해설에 나오죠. 보일러의 전열면에 부착된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다. 그래서 수트블로어라는 거는 전열면 그름 제거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뭐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고체 연료와 비교하여 액체 연료 사용 시의 장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류에 따른 연료 특성을 보실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연료가 있죠. 자, 이때 효율이 가장 큰 게 기체 연료, 그 다음에 효율이 좋은 게 액체 연료,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게 고체 연료입니다. 이 효율은 뭐를 보고 따지느냐? 완전 연소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기체 연료는 완전 연소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는 완전 연소가 기체 연료보다는 떨어지지만 고체 연료보다는 쉽습니다. 그 다음 고체 연료는 완전 연소가 아주 힘든 쪽에 속해요. 그래서 검댕이라든가 그름이 아주 많이 발생하죠. 자, 이때 기체 연료는 효율이 좋다, 완전 연소가 쉽다라는 거는 불에 타기 쉽다라는 거예요. 불에 아주 잘 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성 또한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번에 다시 한번 보면 고체 연료와 비교하여 액체 연료의 사용 시의 장점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요거 두 개를 비교했네요.
그래서 1번에 한번 보게 되면 인화의 위험성이 없으면 역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요 놈이 틀렸겠죠. 어때요?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보다 효율이 좋잖아. 그 말은 불에 더 잘 탄다. 완전 연소가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에 더 잘 타기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은 어때요? 고체 연료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만큼 역화의 우려도 어때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맞는 거 한번 읽어보면 2번에 그름이 적게 발생하고 연소 효율도 높다. 자, 그래서 얘가 완전 연소가 쉽기 때문에 그름이 적게 발생하고 연소 효율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며 발열량이 크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 4번에 저장 및 운반 취급이 용이하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액의 특성이 어떤데? 액이라는 거는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용기 모양 그대로 가득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용기가 있어. 똑같은 용기가 있을 때 고체 연료는 어때? 고체이기 때문에 가득 못 채워요. 가득 못 채워. 이 고체가 생겨 먹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로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가득 못 채워. 자,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에 비해서 액체 연료가 어때요? 저장 및 운반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5번에 틀린 거는 1번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 26번. 집진 효율이 대단히 좋고 0.5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의 미세한 입자도 처리할 수 있는 집진 장치.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기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전기식 집진기. 요걸 다른 말로 코트렐이라고도 합니다. 코트렐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기식이라고 적기도 하고 코트렐식이라고 보기에 나오기도 하니까 코트렐식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하면은 전기식. 자, 그러므로 26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27번. 보일러의 사고 발생 원인 중 제작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작상 원인과 제작상 원인이 있고 취급상 원인이 있어요. 자, 이때 제작상 원인이라는 거는 보일러를 만들 때, 보일러를 제작할 때 뭔가 잘못된 원인들. 그래서 뭐 용접 불량, 강도 불량, 부속 장치의 미비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취급상 원인은 뭐예요? 운전자가 보일러를 운전할 때 뭔가 잘못한 거야. 뭔가 잘못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거를 취급상 원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보일러의 사고 발생 원인 중 제작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용접 불량이라는 거는 보일러 만들 때 제작할 때 뭔가 잘못된 거죠. 제작상 원인 맞습니다. 그럼 2번 잠깐 패스. 3번에 보시면 강도 부족. 보일러를 만들 때 제대로 용접이 제대로 안 됐다던가 볼트를 제대로 안 조였다던가 혹은 재료 자체의 강도가 불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재료를 만들 때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작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부속 장치의 미비. 이것도 제작할 때 부속 장치를 뭔가 빠뜨렸다던가 그게 불량이라던가 요거 불량을 확인하지 않았다던가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제작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2번에 보시면 가스 폭발 같은 경우는 가스 폭발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주로 보면은 논의 폭발이죠. 그래서 연소실에 미연소분이 존재할 때 스파크 탁 튀게 되면은 그 연소실 내부에서 논의 폭발과 함께 역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결과적으로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소실 내부의 미연소분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미연소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프리퍼지 또는 포스트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통 보면 이제 자동 제어 돼 있어요. 요즘에는 보일러가 전부 자동 제어 돼 있어서 보일러 키기 전에 프리퍼지 되고요. 그리고 보일러 끈 후에 포스트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 제어 장치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고장나서 프리퍼지 또는 포스트퍼지가 안 되면은 논의 폭발, 즉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감시해야 될 사람 누구지?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취급상 원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7번에 제작상 원인이 아닌 거는 2번 가스 폭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로 쓰이지 않는 것은 해서 뭐 하연 검출기, 수위 검출기, 압력 조절기는 자동 제어 장치고요. 2번에 보시면 안전 밸브라고 나오는데 안전 밸브는 뭡니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보일러의 동체에 이렇게 설치돼서 보일러 동체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면 내부 이제 압력을 빼주는 안전장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 제어 장치에 포함되면 안 돼요. 어떤 위급 사항이 발생할 줄 모르는데 자동 제어 장치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은 작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위급 상태 때 딱 터져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동 제어 장치가 아니고 안전장치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급수온도 30도씨에서 압력 1메가파스칼, 온도 180도씨의 증기를 1시간당 1000kg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효율은 약 몇 %인가? 단 증기 엔탈피는 664kcal/kg. 표준 상태에서 가스 사용량은 500m3승/hr. 이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150,000kcal/m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 2타는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그 공식이에요. 뭡니까? GF 곱하기 HL 분의 G의 H2-H-입니다. 자, 이때 답을 퍼센트로 만들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요. 답을 0. 얼마로 만들고 싶으면은 요 곱하기 100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이때 얘들이 뭐냐? GF라는 거는 연료량이었고요. 그 다음 요 HL이라는 거는 연료의 저위 발열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문제에서 이 에너지 관리로 바뀌기 전에 뭐 보일러 취급 요런 과목이었을 때는 이 항시 보면은 연료의 저위 발열량 해서 요렇게 HL로 많이 썼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그 열정상 기준이 이 저위 발열량이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고위 발열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정상 기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제에서는 옛날 문제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그 조건이 저위 발열량으로 나올 때도 있고 고위 발열량으로 나올 때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발열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으로 나올 때는 쌤 H 스몰 h로 적어야지요. 뭐 발열량으로 나올 때는 식을 쌤 h로 적어야지요. 이러지 말자고요. 그냥 공식 이거 하나 외워서 저위 발열량 나오면 저위 발열량 넣고 고위 발열량 나오면 고위 발열량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 뭐 깐깐하게 보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연료량, 연료 저위 발열량 또는 뭐 그냥 발열량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급수량 또는 증기량이 됩니다. 증기 발생량, 뭐 증기량 이렇게 간소하게 적을게요. 즉 급수량 또는 증기량이라고 적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내부에 넣어준 물의 양만큼 결국은 증기가 발생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량과 증기량은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열정상 기준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2-라는 거는 증기의 엔탈피, 그리고 H-라는 거는 급수의 엔탈피입니다. 자, 이제는 다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대로 조건 그대로 넣기만 넣으면 돼요. 문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이 타는 분해 먼저 하고 일단 연료 사용량이 500이고요. 500 곱하기 그 다음에 저희 발열량이 15000 분해 여기서는 증기량을 줬네요. 증기를 1시간당 1000kg 발생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증기량이 1000kg 사실상 아워입니다. 1시간이기 때문에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664 마이너스 이제 급수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급수 엔탈피는 구할 필요 없이 급수 온도가 급수 엔탈피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앞에서 100도씨 증기 엔탈피 값은 얼마냐 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델타 H 이 엔탈피 구하는 공식은 C 델타 T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이었고요. 곱하기 급수온도 얼만데 30도씨라네. 30도씨.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얘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고요. 얘가 도시니까 사라져서 결국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엔탈피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얼만데? 3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즉 급수온도 30도씨는 엔탈피가 3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과 같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에다 30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단위 환산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서비스. 자, 요 이제 증기량이 1000kg/h가 되는 거죠. 1시간당 1000kg을 생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엔탈피의 차이기 때문에 kcal/kg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지금 500m 삼승 per hour죠. 요거는 기체 연료라서 그래요.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미터 삼승을 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저희 발열량이 킬로칼로리 per 미터의 삼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터 삼승 사라지고 남는 게 뭐예요? 킬로칼로리 per hour. 그 다음에 킬로그램 사라져서 남는 게 뭐야? 킬로칼로리 per hour. 즉, 둘 다 열량이 되는 거야. 이때 요 밑에 게 뭡니까? 이별량이 되는 거지. 이별량. 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별량은 연료량이다. 연료에서 발생한 열량이 결국 뭡니까? 이별량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위에 건 뭘까? 이거 증기량,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니까 이거 전격 출력. 다른 말로는 출열이 되는 거야. 출열. 즉 증기에 발생한 열량, 증기의 보유 열량 킬로칼로리 per hour. 그 다음 연료의 보유 열량, 이별량 킬로칼로리 per hour. 해서 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효율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요 녀석의 답이 84.53%. 자, 그래서 뭐 이거 사라지면은 84.5%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29번의 답은 2번 84.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열정산의 방법에서 이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별, 출혈 상당히 많이 나오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일러가 있을 때 이별이라는 거는 주로 보면은 연소실 쪽이다 라고 했죠. 연소실에 이제 공급되는 열량, 즉 보일러로 들어가는 게 이별 항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문제에서 보면은 틀린 거는 1번이겠죠. 일단 다른 거부터 볼게요. 2번에 연료의 연소율, 이 내부에 이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율이 있을 거고, 그 다음 3번에 연료의 현열, 그 연료가 이제 타기 전에 온도가 올라갈 때 그 부분이 이제 현열이 되겠죠. 그래서 연료의 현열도 당연히 이별 항목에 속할 거고, 그 다음 4번에 공기의 현열, 이 연료가 타기 위해서, 연소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공기의 현열 역시도 이별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번 보기에 보시면은 발생증기의 흡수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발생증기라는 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이제 물을 직접 끓이게 되면은 보일러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 발생증기의 보유열이라고 하죠, 흔히. 이 발생증기의 보유열은 어디에 속해요? 출혈 항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선생님 발생증기의 흡수열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흡수하니까. 자, 그 뜻의 흡수열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발생증기의 흡수열이라는 거는 보일러에 흡수되는 유효한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에 의해서 보일러에 흡수되는 유효한 열, 보일러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흡수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증기다 보니까 당연히 출혈 항목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난방계수에 보내지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30번에 이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거는 1번 발생증기의 흡수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해설 잠깐 보시면 이별 항목 중에서 마지막에 논의 분입 증기에 의한 이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논의 분입 증기라는 거는 이류체 분무식 버너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한쪽에서는 이제 증기가 분무가 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연소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그 고온고압 증기가 분무되는 물론 뿌려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클에 의해서 이 증기의 열량을 사용해서 좀 더 연소율을 높이는 그런 버너 형식이기 때문에 증기가 논외로 이제 분무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이 유체, 두 가지의 유체를 사용한다. 한쪽은 증기, 한쪽은 연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급되는 논외로 분입되는 이제 분류가 돼서 이별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논외로 분입되는 증기 역시 그 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별 항목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 본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